에너지 제재는 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술 제재를 했거든요. 반도체나 항공기 부품 차단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한계에 봉착한다. 우리가 러시아가 반도체 기술이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리소그라피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해외 자산을 뭐 3천억 달러 동결했는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한테 별 압박이 안 돼요. 이 돈이 국가 돈이 아니고 민간 돈이거든요. 러시아의 올리가르의 돈들이에요. 푸틴 인기 있는 이유는 과거의 재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가지고 하는 것을 그걸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재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재를 하는 것도 유럽이 자기 발등 찍기를 해요. 지금 유럽이 가련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식 경제 질서로 복귀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푸틴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예, 뭐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좀 달러 체계에 복귀한다 이게 약간 낭설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가장 성장한 게 브릭스입니다. 브릭스와 SCO입니다.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이게 처음에는 협의체였어요. 협의체였는데 지금은 대한 경제 블록이 되었고 안보 블록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방 경제 제재가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어째 보면 러시아의 이 과정에 러시아의 리더십이 굉장히 큽니다. 2024년도 카잔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걸 제안했고, 그래서 지금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브릭스 화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인도도 공략하고 여러 가지 브라질도 공략하고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것은 공존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의 머리나 자존심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금융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휴지 조각에 가까워진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달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달러가 힘이 있는 이유는 유로가 힘을 못 쓰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GDP에 미국이나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GDP 상으로는 크죠. 그렇지만은 실생산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아직까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리더십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되돌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러시아가 그냥 거의 앞장서고 중국이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실제로는 중국을 끌고 간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서로 이해관계 중국이 좋아서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관계 있었고 어쨌든 세계가 모두가 달러를 버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달러 체제로 복귀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달러를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손들고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하겠다 이런 건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 계속 적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미국처럼 막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사실 지금도 미국이 힘쓰는 이유 우리나라 같은 데서 관세 협상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투자 강요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소비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소비력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그 소비력이 어디서 납니까? 적자로 하잖아요. 돈 찍어가 하는데 그 달러의 돈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게 팔기 위해서 하겠지만 어느 날 달러가 별로 교환 가치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금융 지배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 것이다. 어쨌든 푸틴이 달러 체제에 복귀한다. 이것은 미국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 만약에 그런
가정이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는 아마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지금 대중교육이 전쟁 전에 18%였다가 지금 33%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자동차 시장, 우리 뭐 현대자동차 다 철수했는데 그게 시장의 60%를 중국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들어가도 다시 회복하기 힘들겠죠. 이미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면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인도하고 중국한테 에너지를 팔다 보니까 협상력을 중국이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좀 빠져나오고 싶어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급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 급한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달러 체제를 복귀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원교 근공이라 해서 가까이 있는 그 이웃하고는 늘 라이벌 관계니까 멀리 있는 이제 우방을 둔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손잡아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 생각이 뭐 과연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지금 현재는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어떤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기본 정책은 모든 사람들하고 교육한다는 거니까 러시아는 가진 게 자원밖에 없으니까 자원은 아무한테나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접하는 것이지 특별히 뭐를 고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달러 체제 복귀는 그냥 해보는 소리다.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고 만약에 이제 푸틴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 의정도를 축소하고 레버리지를 좀 해보겠다. 너무 중국한테 끌려가는 게 혹시 지금은 좋지만 혹시 이제 중국이 너무 세지면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재력가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4년간 달러 없이 어쨌든 마찰하는 비용이 좀 누적되었거든요. 달러가 없으면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되게 편리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달러 같으면 쉽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러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는 루블화로 결제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루블화도 쓰이게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에 유연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약간 할 때마다 비용이 좀 드는 거거든요. 마찰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 이제 만약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종전 협상에 어쨌든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좀 가까이 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지만은 절대적인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쟁 중에도 러시아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비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재 우회 루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방의 시행보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UAE, 카자흐스탄 이런 데가 제재에 불참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대EU 교육이 38%였던 게 8%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EU와 교육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의 대중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에서 33%로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EU 거를 전부 다 중국이 이제 대신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에너지 우회를 해서 그림자 선단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상한제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사실 상한제는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사는 것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인도 같은 데를 거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EU가 러시아 걸 안 사지만은 다른 한손 걸러가 사요. 에너지를 다른 데 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EU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눈속임에 불과한 거고요.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경제의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군사비가 많이 늘었어요. GDP의 4%였다가 지금 8% 이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보니 기계공학이나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죠. 그래서 20% 이상이 산업 분야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군수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고용이나 임금 상승이나 소비 활성화 이게 이제 전쟁 중에 GDP 플러스 비결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적응력을 서방에서 과소평가한 것이다. 2014년도에 사실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8년간 제재를 받았어요. 2022년 전쟁하기 전까지.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그때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수입에 의존하면 안보가 위험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금융 같으면은 뭐 그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이런 거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미러 카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자국산으로 대체를 했고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기초과학하고 국방과학기술 이런 방산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뭐가 약한가 하니까 민간 소비 시장이 약해요. 그게 공산주의 체제를 70년간 하다 보니 그래 된 것이거든요. 계획경제로 가니까 일단 민간 업체들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대략 뭐 소위 말해서 밀가루 포대 이렇게 던져주듯이 배급제식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소비자 입맛에 맞춰야 될 필요를 못 느끼다 보니까 그 공산 체제 70년 동안 그런 거죠. 소련 체제가 붕괴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청바지하고 코카콜라 때문에 붕괴된 거거든요. 그게 너무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격식 없고 그래서 풍요롭게 보이고 그게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 소비재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시 소련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우울적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나라는 저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이제 컸죠. 그랬는데 이제 90년대 이후 개방을 하고 러시아가 내가 서방 산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개방 경제에서는 그거 서방 업체들이 빠르니까 러시아 업체들 경험도 없고 잘 못하니까 쑥 들어왔죠. 뭐.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자동차 만드는데 우리 그 이렇게 자동 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리모트 컨트롤 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좀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은 잘 못해요. 푸틴이 와가 시찰하면서 그걸 보는데 그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푸틴이 웃고 뭐 그런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산업을 발달하면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조그만 것들을 여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게 대부분 굉장히 발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뭐 조그만 프로젝트를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매장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조그만 걸 해보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안 해보면은 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 기업이 다 나갔죠. 그러니까 과거에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경우를 그걸 인수했어요. 러시아 기업이 그래서 헐값에 사가지고 그 앞에 로고만 바꾸고 자체적으로 해요. 본래 다 러시아에서 하던 것들을 공급망 조절을 하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다 하니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 전에 종업원으로 있다가 이제 경영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지금 4년이나 5년 지나서 서방 기업이 맥도날드 들어가면 경쟁이 될까요? 엄청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산업 보호 효과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그 사업을 할 엄두도 못 냈던 산업들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하고 노재팬 운동을 할 때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이 수출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웠죠. 그런데 국산화를 했잖아요. 국산화 자체가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않았으면 그 산업을 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업을 뭐 해봐야 일본도 경쟁이 안 되니까 어느 기업 쪽 하면은 매년 적자 보고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걸 하니까 없으니까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그거 사주는 거예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기업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자체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도 일단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산업이 일단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발전하고 안 하고는 그 업체의 이제 경쟁에 달려 있지만은 기회 자체가 없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 산업들이 서방이 다 철수하면서 그게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배운 노하우가 다음 기업들하고 들어가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4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제재를 통해서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 러시아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비행기 그 민항기 엔진하고 그리고 민항기입니다.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그 러시아한테 제재를 가해가지고 부품을 안 줬거든요. 부품뿐만 아니고 다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가 자체 엔진과 자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만드는가? PD-14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MC 러시아 말로 MS인데 MS 21 요 비행기가 A 320이나 에어버스 320이나 이제 보잉 737
같은 급의 한 200석짜리 그러니까 대형은 아니고 한 뭐 787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에어포스 380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한 200석짜리 그런 건데 그걸 완전 국산화했어요. 완전 국산화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못 하고 있거든요. 서방은 대부분 그 공급망을 여러 다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 보면은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MC-21이라는 비행기도 본래는 서방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 서방에서 아웃소싱을 하기로 이렇게 해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그 제재를 하니까 전 100% 국산으로 바꾼 거죠. 그거 한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 시장에 오면은 소위 말해 보잉 737 같은 비행기가 훨씬 경쟁력이 떠질 거예요. 한 저 볼 때는 한 6, 70% 값에 훨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 팔거든요. 그러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물론 시장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되지만은 뭐 수입 안 하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체 유럽이나 미국은 그러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남미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여러 군데 고를 수 있으면 러시아가 언젠가 고르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제재가 바보짓인 거예요. 제재는 것보다 종속시키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는 것은 그 경제 제재를 했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IQ가 되게 낮다. 우리 표현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IQ가 room temperature라 그러거든요. 이제 미국은 화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 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Q가 7, 80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이 바보 같은 정책을 지금도 유럽에서는 막 잘한다고 자기 박수치고 감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린 애들 좀 약간 좀 이게 뭐 이렇게 낙제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이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럽의 지도자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과거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저 사람들 참 바보구나,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보시면은 그게 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 러시아가 북극 항로 시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부산항과 한국 경제에 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 러시아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되게 좋죠. 뭐 물론 뭐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열려봐야 1년에 한 뭐 몇 달 이렇게밖에 안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최대 수혜자는 극동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다른 데는 뭐 이미 인도양 가까이 있는 데는 크기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빠르지는 않더라도 뭐 세병선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은 이제 훨씬 빨리 갈 수 있죠. 일단 12일 정도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로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 로테르담 기준으로 보면은 북극 항로로 가면 22일, 수에즈를 통해서 가면 34일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그게 한 35% 단축되거든요. 3분의 1이 단축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죠.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뭐 그것도 쇄병선을 가지고 하니까 비용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니까 물건이 빨리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길 때하고 짧았을 때하고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해수부에서는 2026년도를 북극 항로 대도약의 원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부산항이 굉장히 이익을 보게 돼요. 지금 안 그래도 허브항으로서 굉장히 높고 신항도 뭐 해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도 많이 해놓은 상태고 현재도 세계 7위의 물동량이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쉐빙선이나 쉐빙 LNG선 그 특수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 쉐빙선 말고 그냥 일반 디젤로 가는 쉐빙선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했고 일부 안 된 거는 전쟁 나가 제재하는 바람에 이제 안 되게 됐지만은 뭐 그거 빼놓고는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러시아에 에너지를 쓰고 우리는 이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기회가 되고 만약에 제재가 해제되면 그
지금 제일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본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 부산항이 상해항보다 훨씬 유리해요. 물론 뭐 훨씬 유리가 얼마나 차이나 그러지만 그것도 며칠 더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가 큰 거죠. 그런 장면이 되고 이미 이제 뭐 서울 저번에 산러 상공회의소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뭐 모스크바에서 뭘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종전 이후의 상황을 대비는 하고 있어요. 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긴 될 겁니다. 기회가 되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에너지가 자원은 여전히 세계로 흘러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재의 실효성이 다한 거 아닌가요? 뭐 실효성은 항상 제재는 어렵습니다. 제재를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고 이제 그걸 보통 그림자 선단이라 그래요. 그림자 선단이란 말이 약간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들리는가 하니까 선박 보험을 주로 어디서 팝니까? 유럽에서 팔아요. 로이드나 영국이나 벨기에나 이쪽에서 팔아요. 선박 보험을. 그 선박 보험에 안 드는 것을 그림자 선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험 자체를 러시아나 중국에서 팔기 시작하면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림자 선단이라 하고 물론 그런 뜻만 아니고 그 자기 위치 정보를 숨기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제재 물건을 팔다 보니까 걸리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로 우회하는 것을 그림자 선단이라 그러는데 뭐 그게 맞는 면도 있죠. 맞는 면도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북한이 핵 문제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아서 엄청나게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북한 제재에 대해서 거의 뉴스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선박 지나가면 막 잡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죠. 그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처음에는 외교적인 압력 때문에 협조를 해주지만은 오래 지나면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걸 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재 받는 데는 좀 유리하게 값싸게 또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지구본으로 보면은 뭐 태평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제로 가보면은 망망대해잖아요. 우리 뭐 백령도까지만 가도 거의 망망대해로 몰리는데 뭐 저 바깥으로 가면 정말 큰 데죠. 물론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게 쉽지 않고 물론 뭐 전체를 다니는 게 아니고 좀 항로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항로 자체는 이제 어쨌든 유리하지만은 제재 실효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너지 제재는 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짝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렵고 그래서 실효성은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술 제재를 했거든요. 기술 제재가 상당히 뭐 반도체나 항공기 부품 차단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언젠가는 그 필요하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한계에 봉착한다. 기술 제재는 항상 극복이 가능하고 우리가 러시아가 반도체 기술이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리소그라피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사실 9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사실상 이제 첨단성을 상실했어요. 러시아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런데 제재 이후에 다시 이 기업들이 좀 박차를 가했어. 그래서 현재 수준은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한 180나노 수준인데 90나노로 가고 있고 뭐 EUV 같은 거는 이제 그 현재 장비가 없죠. ASML에서 안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중국을 우회해서 받을 수가 있고 중국도 이제 뭐 EUV는 아니지만 DUV 이런 것들 정도는 못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GPU나 최신 CPU 만드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은 그 밑에 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장점은 뭔가니까 러시아가 일관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비나 이런 거 부품을 다른데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죠. 러시아는 그걸 자기 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성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 것이 있기. 그러나 자체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쓰게 해서 기술 종속을 시키는 게 낫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하더라도 완전히 차단하는 것보다 물량을 조금만 제한한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 좀 불편한데 좀 새로 만들어 말아 이런 고민을 하게 해야 되는 건데
닫아버리면은 대안이 없으니까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 담당하는 미국이나 EU의 공무원들의 지능 수준이 신뢰 온도 수준이다. 그게 여러분들 머리 나쁜 사람 10명 모아놔봐야 해결이 안 돼요. 1도짜리 물 100개 모아놓으면 10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과거에 뭐 뉴턴이나 갈릴레오 같이 이렇게 천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바보들이 모이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뭐 3천억 달러 동결했는데 이게 장기 압박이 되는 이게 사실은 러시아한테 별 압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국가 돈이 아니고 민간 돈이거든요. 민간 돈을 이제 외환 관리 차원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국부 펀드 같은 데로 들어와지면 사실은 그 돈들이 러시아의 올리가르의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를 한 덩치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전체에 문제 생긴 것 같지만 러시아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벌이 있고 국민들 간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 푸틴 인기가 왜 있는 거니까 재벌들을 제어해가지고 국민들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제재가 풀리면은 그 돈이 재벌들이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푸틴 인기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재벌들이 해외로 돈을 파킹을 빼돌려 가지고 하는 것을 그걸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재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재를 하는 것도 유럽이 자기 발등 찍기를 해요. BIS하고 지금 벨기에 문제 생겨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민하기 전부터 하루 만에 그 불가능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할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 EU의 지도자들, 우리 폰데라이언이 카야 칼라스는 이런 사람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머리가 나빠요. 아마 자세히 보시면은 뭐 그 사람들이 거의 공주병에 걸린 사람, 중학생 정도 수준 그런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저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실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고 중국에서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루비오도 안 만나줘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유럽 외교관들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만나는 즉시 자기 수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약간 복장이 불량한 뭐랄까요, 뭐 출연입으로 나타나는 사람 우리가 다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되게 지금 유럽이 가련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